임시정부를 뭐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임시정부는 우리 그러니까 그 재헌헌법에 원래 그러니까 명기가 돼 있었습니다. 재헌헌법 보면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재건했다 뭐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그 조항이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는데 다시 87년에 다시 그 우리 헌법 전문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87년 헌법에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 뭐 이런 그 표현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대한민국은 어쨌든 그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역사적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독립운동의 당시로서는 1919년 당시로서는 독립운동의 거의 많은 부분들을 포괄한 대표적 조직으로 출발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불과 한 2년 정도 지난 후부터는 사실상 임시정부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요. 못하고 내부의 뭐 파벌 싸움이라든지 노선 투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임시정부가 임시정부라는 간판을 들고 27년 동안 지탱을 하고 버텼다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는 크게 보면 상해 시대 그리고 상해에서 13년 정도를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년부터 32년까지 있었으니까 13년 정도를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피난을 떠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장정식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1932년 5월부터 중경에 정착하는 그러니까 충칭에 정착하는 1940년까지 40년 9월 10월까지 대체적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떠돌이 생활이 중국 이 내륙을 거쳐서 충칭은 굉장히 이제 내륙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000km 내지 5,000km 정도를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이 장정 기간을 그러니까 32년부터 40년까지 그러니까 대체로 한 17년, 18년 정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40년, 45년까지 이 충칭 시기 이렇게 크게 보면 임시정부는 세 개의 시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략하게 보면 초기 상해 시대 초기는 어쨌든 뭐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그리고 초기에 상징성도 가지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거고 이 도피 시기 그러니까 장정 시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뭐 제대로 임시정부로서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단체로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무리에 떠 있는 정부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그러니까 계속 떠돌이 생활 보따리 들고 간판 하나 들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40년부터 45년까지는 중경에 정착을 해서 어쨌든 광복군도 조직하고 그리고 이제 당도 재정비를 해서 한국 독립당이라든지 그리고 조선민족혁명당이라든지 이런 야당과 여당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당들도 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마지막에 한 2년 정도는 좌우 합작 이런 형태로 정부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임시정부가 사실 뭐 좌우 합작 형태로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중간에는 거의 우파 정부가 유지를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좌우 합작 형태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게 이제 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상해에서 항저우 그러니까 그 항저우는 저 아래쪽에 그 송나라의 남성의 수도였던 곳이기도 하고
이 남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오래된 도시였죠. 그리고 그 약간 올라가서 보면 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강은 남경,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남경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는 이제 남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경 근처에서 활동했습니다. 전장으로 되어 있죠. 한자로 하면 진강인데 이 진강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게 35년부터 37년, 37년 12월에 37년에 중국이 이제 본격적인 아니 일본이 본격적인 그 중일 전쟁을 일으켜서 남경을 공략을 한 37년 12월에 남경이 함락됩니다. 함락되고 남경 대학살이 난징 대학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다시 떠날 수밖에 없었고 떠나서 내륙 깊숙이 장사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장사는 그 중국 그 공산당의 그 창시자 중에 한 명인 모택동의 고향이기도 하죠. 장사로 옮겨갔고 다시 장사해서 저 아래쪽에 있는 광주로 내려갔다가 지도를 그냥 주시죠. 광저우, 유저우 그리고 이제 치장은 바로 이제 충칭에 그러니까 뭐 관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이쪽으로 옮겨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보면 상해와 마지막에 충칭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임시정부의 그 업적이나 활동 이런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떠돌이 기간은 대체로 그야말로 그러니까 간판 들고 지키고 유지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과정에서 많은 사연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더 계속을 할까요? 예. 임시정부를 그러면 임시정부를 보면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0일 날 이제 공식 출범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월 10일이 어떤 날이냐면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3.1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난 다음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들이 만들어집니다. 러시아에서 국민의회가 만들어졌고 국내에서 이제 한성정부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제대로 된 활동을 하거나 조직을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름을 내건 한성정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해에서는 임시정부를 조직해야 된다 이런 바람들이 불어서 중국과 뭐 연해주라든지 또는 미주라든지 그리고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임시정부를 조직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4월 11일 날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말하자면 이제 국회격인 임시의정원을 4월 10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회의를 해서 다음 날 4월 11일까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이렇다면 이제 그 헌법에 해당하는 그런 그러니까 임시 헌장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11일이 현재 임시의정원을 처음으로 개원을 해서 헌법 말하자면 재헌헌법과 같은 뭐 이런 그러니까 재헌헌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4월 11일을 공식적인 상해 임시정부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범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임시정부가 여러 곳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통합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19년 9월 11일경 뭐 9월 초라고 얘기할 수는 딱 정확하게 11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9월 10일경에 이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이 통합 임시정부는 한성정부 그러니까 주요한 임원진들은 한성정부를 개성을 하고 그리고 조직 형태나 실제로 활동 방식은 상해 임시정부를 기반으로 해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회의 그 사람들은 일부 받아들이는 형태.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표에 보면 초대 임시정부의 이제 주요 간부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좀 작습니다만 대통령 이성만, 국무총리 이동희, 그리고 이제 내무총장 이동영, 외무총장 박용만, 국무총장 노백민, 재무총장 이시영, 법무총장 신규식, 항무총장 김규식 뭐 등등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이승만 같은 경우는 미주 지역이죠. 이승만,
박용만 같은 경우 미주 지역이고, 연해주 쪽에서 이제 이동희와 문창범, 이런 분들이 있고, 그 밖에 이제 그러니까, 저쪽 중국이라든지 연해 쪽에서 오긴 했지만, 이동영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신규식, 선생 같은 분은 일찍부터 이제 상해에서 자리를 잡고 활동을 했던 분이고, 이런 각지의 그러니까, 유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조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물 구성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시정부에도 이제 그 파벌이라는 게 있었는데 큰 파벌이 크게 이제 기호파, 서북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호파라는 것은 경기도 뭐 충청도 지역,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항해도까지도 이제 그 포괄해서 기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구한 말에 관리를 지냈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그러니까 유림들, 유학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중심입니다. 뭐 이승만이라든지 이동영이라든지 이시영이라든지 이런 바그니까 이 명문가 출신들이 많죠. 그래서 임시정부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주류를 형성을 하는데 김구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좀 밀리는 이런 그 조건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이게 27년 동안 끝까지 지키면서 이 버티는 과정에서 결국 중심으로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승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주지역에서 이런 바니까 한국 최초로 미국 박사 출신에다가 그 간판을 들고 기독교라는 그러니까 중요한 배경 그리고 기호 지역이라는 그 이런 바인 그러니까 양반 출신들이 중심이 된 이 기호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중요한 그 세력 기반을 형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서북파라고 하는 이북 지역인데 평안도하고 함경도 쪽에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동희라든지 안창호라든지 또 그러니까 뭐 문창범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평안도나 서북 지역 저쪽 그 함경도 쪽이죠. 그런데 이동희와 안창호는 뭐 정치적 입장이나 노선 이런 점에서는 차이가 있죠. 어쨌든 지역적으로 보면 이런 차이 이런 파벌들이 있었고 중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노선으로 보면 이제 그 이른바 독립운동을 둘러싼 노선이 이제 외교론, 준비론, 무장투쟁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외교론을 대표하는 것이 이승만이고 준비론을 대표하는 것이 안창호. 그리고 이제 무장투쟁론은 사실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장투쟁론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이동이나 박용만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선은 사실은 뭐 그러니까 외교론도 필요하고 준비론도 필요하고 무장투쟁론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어느 걸 그러니까 중점에 둘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을 벌였던 거고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에 사실 임시정부가 결국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완벽하게 통합하지 못하는 이런 그러니까 한계를 보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이승만 같은 경우는 이제 위임치론을 주장을 했는데 이 때문에 이제 신초 같은 그 양반이 이제 처음부터 이승만은 뭐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나라 생기도 않았는데 팔아먹었다. 이렇게 그 비판을 하면서 아예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임시정부의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였냐면 당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무력적 기반이었던 만주 지역의 독립군 단체와 제대로 연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상해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긴 했지만 어쨌든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장투쟁이고 무력적 기반인데 그런 독립군 단체와의 연계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임시정부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교 활동과 관련해서는 외교의 이제 주요한 대상들이 두 곳이었는데 미국과 러시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임시정부의 실제로 그 승인 문제를 시도를 했고 또 하나는 워싱턴 회의라고 있었는데 이 워싱턴 회의에서
임시정부의 그러니까 역할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는 러시아 혁명 이후에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었고 가장 지역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현실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원을 받았고 실제로 자금도 60만 루블을 받았습니다. 원래 200만 루블을 지원해주기 했는데 200만 루블이면은 지금 돈으로 뭐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뭐 그 당시 이걸 그냥 환율로 환산해 보니까 한 2,5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2,500억이 아니라 뭐 아마 지금 말 그 돈을 그 이후에 현재까지 워낙 이게 인플레가 심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조다리의 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0만 루블을 다 한 건 아니고 그 중에 40만 루블, 20만 루블 그래서 두 2차에 걸쳐서 60만 루블을 받아오는데 이 돈이 임시정부에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레닌 정부에서 이 돈을 지원한 것은 사회주의자들을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이제 대표적 인물이 이동희였는데, 이동희를 보고 지원했는데, 이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썼는가, 이걸 가지고 결국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이동희의 그러니까 오른팔이었던 김립, 당시 이제, 이동희가 국무총리로 취임을 했으니까 국무총리, 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김구의 그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이런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그 이념적인 문제들, 지역적인 문제들, 그리고 노선을 둘러싼 문제들 이런 한계들을 가지고 어쨌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정부는 이제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시정부 초기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모였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는 상당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와 연계도 하려고 했고 뒤에 보면 제가 뭐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 그 진관사 태극기라고 몇 년 전에 진관사에서 이렇게 그 진관사 저기 북한산 밑에 있는 그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그러니까 수리를 하다 보니까 아주 그 깊숙한 곳에 이렇게 태극기에 쌓여 있는 임시정부의 저런 그 문서들입니다. 이런 문서들이 숨어 있었던 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국내와의 연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러니까 상징적인 증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활동들을 한 1, 2년 정도를 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내부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이념적인 갈등 그리고 이제 노선 갈등 그래서 임시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두고 이른바 이제 세 개의 파가 등장을 하는데 창조파, 개조파, 보수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파는 완전히 그 임시정부를 싹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개조파는 있는 간판이나 틀을 살려서 제대로 해야 된다. 개조를 해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을 새로 영입하고 새로운 신진 세력을 영입하면서 특히 이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전개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 고스파는 지금 현재 이 틀을 그러니까 깰 수 없다 도저히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이 임시정부의 그러니까 창조 개조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사실 논란을 벌이게 됩니다. 벌이는데 결국 끝까지 이제 그 지킨 것은 고스파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스파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이제 김구 선생이죠. 그 김구 이동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영 같은 사람이 사실은 나중에 1940년 치장에서 사망을 하는데 김구와 더불어 김구가 활동을 하고 부상하는 과정에서 멘토 역할을 해준 뭐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 문제는 이런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도자가 중요한데 지도자로 선정이 됐던 그러니까 선출이 됐던 이승만이 미주지역에 있으면서 아예 상에 등장 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지도 않는데 그 대신 자기 탑을 인물들을 계속 원격 조정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빼와가지고 받아서 전보나 그 당시는 전화나 이런 것도 잘 안 되니까 전보나 이런 걸 급전을 쳐서 회의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렇게 행동을 해라. 뭐 이런 방식으로 원격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승만에 대한 그러니까 심각한 비판들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에게 거기 있지 말고 상해로 와서 임시정부를 지도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근데도 계속 안 옵니다. 안 오고 딱 하도 그러니까 논란이 되니까 1920년 12월에 와서 1921년 5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상해에서 있었어요. 상해에서 있었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사람들까지 다 쫓아내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동희와 대판 싸워서 이동희가 결국 21년 1월에 떠나게 됩니다. 사실상 뭐 상해 임시정부가 그러니까 거의 그 기능 정지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임시정부가 처음에 만들 때 대통령이 임기를 그러니까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그 규정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탄핵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러니까 지도부를 바꿀 수 없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최악의 선택으로 이승만을 탄핵하는 방법. 이승만을 물러나게 하고 임시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을 다시 하자. 이렇게 해서 1925년 3월 달에 이승만은 탄핵을 해서 물러나게 합니다. 물러나게 하고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이른바 그러니까 그 집단지도 체제, 뭐 국무령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무령제로 개헌을 합니다. 헌법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국무령에 이상용, 그다음에 홍진, 김구, 그리고 안창호 이런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름을 바꿔서 등장을 하지만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다가 결국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원화된 이름만 가지고 있고 활동은 다른 데서 하는 김구 같은 사람도 이제 실력대로 부상을 해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임시정부 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인애국당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동합니다. 30년 초반이 되면서 한인애국단을 만들어서 결국 그 한인애국단이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의거로 이어지고 이 윤봉길 의거를 통해서 임시정부가 완전히 그러니까 상실됐던 이런 동력을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 임시정부의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을 보면 한국 독립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임시정부가 아니라 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어쨌든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임시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 독립당이라는 걸 만들고 그게 이제 조서왕이 중심이 되었는데 조서왕의 삼균주의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삼균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세계적인 사조인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당시로서는 사회주의적인 내용과 거의 그러니까 유사한 토지 국유제라든지 주요 산업의 국유화 그리고 교육의 그러니까 완전한 무상 국유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 재헌헌법에 상당 부분 그 경제조항들에 반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점차 계속 완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훨씬 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그 요소가 강화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 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어쨌든 임시정부의 성과라면 성과, 영향이라면 영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의력투쟁, 한인애국당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김구와 중심이 되어서 안공건이라고 안중근의 동생이죠. 셋째 동생인 안공건을 오른팔로 해서 폭력적인 방식의 투쟁을 이제 전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임시정부가 뭘 아무것도 못하니까 한인애국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주요 그러니까 요인을 암살하고 건물을 폭파하는 방식의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2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2개만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봉창 동경의거하고 윤봉길 홍구공원 의거입니다. 이 홍구공원은
지금 현재는 뭐, 그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노신공원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제 윤봉길 의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30년 초반에 일제가 그 중국을 침략을 하죠.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침략을 하는데, 31년 9.18 사변을 일으키기 전에 31년 7월에 만보산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장춘 근교에 있는 만보산이라는 지역에서 조선 농민과 그 중국 농민이 부닥쳤어요. 물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어디든지 가면 논을 만들어서 물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하고 부닥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일본 관은 일본 헌병대가 출동을 해서 조선 농민들 편을 들은 거예요. 편을 들었는데 이게 국내에 잘못 소개가 되면서 잘못 신문 기사가 나면서 많은 조선인들이 다쳤다. 중국인들이 습격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가 와전된 겁니다. 와전되면서 한국 내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났어요. 중국인들을 습격을 해서 중국인 상점이나 뭐 이런 데로 불태우고 굉장히 그러니까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습니다. 거의 뭐 폭동 수준으로. 그러니까 조선 내에 중국인들이 습격을 당해서 인천, 평양, 그리고 뭐 부산, 전국 각지에 있는 중국인들이 엄청난 피해,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특히 이제 평양 같은 경우는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뒤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조선인들을 부축해서 습격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니까 중국 내에서 조선인에 대한 악감정이, 반감이 엄청 심각했습니다. 심각해서 조선인들 독립운동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침략해서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32년 3월에는 대래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일본이. 그리고 32년 1월에 상해사변을 일으켜서 상해를 침공을 하죠. 침공을 해서 생각보다 중국 그러니까 이 장개석 군대가 굉장히 그러니까 장개석은 원래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장군이 아주 열심히 싸워서 상당히 잘 버텼어요. 잘 버텼지만 결국 상해가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일본 군들이 이 선전 축하식을 4월 29일, 32년 4월 29일 날 공구공원에서 하는데 한 2만 명 정도가 일본인 2만 명 정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인 2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상해에 살고 있던 일본인이 다 모인 거죠.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일본을 축하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윤병길 의사가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현재 책임자 뭐 이런 인물들을 폭사하게 만들고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잔치상에 재 뿌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다 뒤집어 엎고 그냥 불을 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김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밀정을 300명을 풀었어요. 300명을 풀었고 현상금을 60만 원. 지금 뭐 이거 돈으로 대충 한 200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밀정들이 미쳐서 나치겠죠. 이거 돈 벌면 완전히 평생 그러니까 평생이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임시정부도 도저히 상해에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강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거사를 준비하면서 안창호 같은 사람한테 알리지 않아가지고 안창호가 이때 체포가 되었습니다. 예, 좀 더 넘겨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뭐 일단 이 정도로 상해 임시정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뭐 임시의정원 회의하고 왼쪽에 보이는 것은 임시의정원 회의를 한 다음에 기념 촬영한 거고 오른쪽은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우스리스크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국민의회가 있었던 국민의회 회의를 했던 임시정부의 하나였던 그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진관사 태극기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 1920년 12월 달에 이제 상해로 처음으로 이제 온 겁니다.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 처음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념 촬영을 했어요. 보면 여기 이제 다 있죠. 가운데 이승만이 있고 왼쪽에 이동희 선생 그리고 오른쪽에 안창호.
그러니까 사실 임시정부 초기에 그러니까 3인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동희, 이승만, 안창호.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안창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실무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 내무부 장관으로 선임이 되었었는데 양보를 해서 노동부 그 총판, 뭐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도 아니고 노동부 총판으로 한 단계 낮은 시기를 맡으면서 사실은 임시정부가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 안창호 선생님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저 박은식,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그 신규식,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그 인물들이 다 모여 있고, 이 사진은 그 코민테른 2차 대회에서 레닌이 있지 않습니까? 레닌, 지금 보면 이제 레닌, 머리까지 레닌이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박진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레닌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공산주의 운동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그러니까 오래 되었고, 이 러시아와 오랫동안 밀착한 운동, 초기부터 이 공산주의 운동이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 사진 하나로도 알 수 있고, 코민테른 대회라든지 극동 피압박 민족 대회 이런 데 보면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참가를 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남과 북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오랫동안 남한이 반공국가로 왔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독립운동 초기부터 그랬다는 것이고, 그런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동희, 수염남 이동희 선생 옆에 바로 이제 박진순, 그 오른쪽이 박진순, 그리고 그 옆이 피살당한, 암살된 김립입니다. 김립이 그 김구의 백범일지에 보면 완전히 그러니까 그 매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착복해서 자기 사비로 다 쓰고 그러니까 엉뚱한 데 썼다,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런 원래 레닌 정부에서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를 보고 준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주의자인 이동희를 보고 준 거고, 이동희가 이때는 이 돈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 그 임시정부와 결별을 한 상태, 떠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돈의 사용에 대해서 임시정부에 다 갖다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김립 같은 사람이 김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투쟁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전략가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안병률 교수라고 이 양반이 이제 논문을 써서 뭐 이렇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임시정부의 이제 주요 요인들 사진들이 쭉 있는데, 여러분 제일 왼쪽에 이승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대통령을 했던 박은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령이라고 해서 이상설, 예, 국무령 하여튼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안동 사람인데. 예, 저기 넘어갑시다. 예, 거기 안창호, 그리고 홍진, 이상용이에요, 이상용. 이상용 맞습니다. 이상용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홍진, 그리고 김구 그랬습니다. 예, 뭐 제가 이건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윤정원 선생님 얘기죠. 기념관입니다. 이게 바로 윤봉길 의거 현장입니다. 홍구공원. 이제 기념 촬영을 했는데, 우리 그러니까 한홍배 선생은 이게 이제 영정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영정 사진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잠깐만 그 위에 사진. 이 이봉창 이제 윤봉길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봉창 같은 경우 이제 뭐 실패하기도 했는데 웃고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사진을, 그러니까 영정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웃고 찍었습니다. 이
이분들의 나이가 이때 다 20대 청년이죠. 예, 중국 공산당 결성지 여기 원래는 학교 자리였죠. 학교 자리인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고 중국 공산당이 결성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나중에 이제 배 위에서 회의를 진행을 했죠. 예, 1921년도 7월 달에 중공당 결성을 했습니다.